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스캔 새해 첫 방송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첫 방송이니만큼 오늘은 2025년 올해의 미국 경제 키워드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키워드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뭐니 뭐니 해도 트럼프겠죠. 이 세상이 전부 트럼프 얘기만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사실 과언이 아닌데 트럼프가 과연 악재일까 아니면 호재일까? 이걸로 논쟁을 많이 하고 있죠. 대충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미국 국내 경제에서는 호재다. 하지만 나머지 국가들한테는 악재다. 미국 국내 경제의 호재라는 것은 법인세를 인하하고 규제를 줄일 거다. 이것 때문입니다. 둘 다 기업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트럼프는 굿뉴스다. 이렇게 결론을 어느 정도 내렸어요. 기업한테 도움이 된다니까 당연히 월스트리트 투자 심리는 굉장히 높습니다. 역대급으로 높다. 이렇게 말해도 될 것 같아요. 자, 이 표는 블룸버그가 모은 데이터입니다. 이번 주에 나왔는데 올해 S&P 500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상승한다면 얼마나. 이걸 각 투자 기관에 물어봤어요. 그런데 1월 초 응답한 20개 기관의 평균이 12.3%. 올해 S&P 500은 12.3%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평균입니다. 이 수치 자체도 높지만 가장 높은 상승률부터 가장 낮은 상승률까지를 쭉 보면 마이너스가 하나도 없어요. 20%에서 시작해서 17개 회사가 10% 이상입니다. 10% 이하는 3개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3개 중에 2개는 7%가 넘습니다. 딱 한 군데만 캔터 피츠제럴드 부티크 투자사죠. 이 회사 하나만 1.9% 상승할 거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승 전망은 굉장히 광범하다. 한 방향이다. 반대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올해도 작년처럼 모멘텀 투자가 승리하는 거냐? 자, 전망만 가지고 보면 당연히 승리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모멘텀 투자 전망이 절대 우위예요.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데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가 1980년대 중반 이래 가장 높습니다. 올해는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 모멘텀 투자의 장밋빛 전망이라는 게 굉장히 오랜 기간 축적된 데이터의 산물입니다. 이를테면 9개월간 시장을 상회한 주식은 향후 12개월간에도 시장을 3% 상회한다. 이게 1950년대부터의 데이터 분석에서 나온 결론이에요. 현재 이 믿음이 대단히 강하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런데 트럼프가 만약 광범한 관세 인상을 선택한다면 모든 나라에 대해서 이를테면 10% 수입 관세를 부과한다면 수입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 내 인플레는 불가피하게 되겠죠. 여기에 대해서 월스트리트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이미 주가에 반영됐다. 이런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리스크 있죠. 경기 침체입니다. 경기 침체 가능성은 지금 굉장히 미미하다고 얘기되고 있어요. 1년 전에 경기 침체 가능성 70%였는데 지금은 한 20%로 떨어졌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한테 설문조사한 결과예요. 신뢰도는 사실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경기 침체 가능성 대단히 낮게 나오고 그러니 당연히 모멘텀 투자로 갈 거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인플레 리스크가 이미 시장에 반영됐다는 말이 맞나?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사실 인플레 자체는 주식시장에 불리하지 않아요. 오히려 유리합니다. 인플레라는 것은 재화와 서비스 가격이 오른다는 거고 그러면 기업은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되겠죠. 명목상이라 해도 수익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역시 명목상이라 해도 주가가 오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인플레 리스크가 시장에 반영됐다라는 말이 크게 의미 있는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약간 걱정 요인이 있어요. 작년 12월부터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서 S&P 600이 하락했습니다. S&P 600은 소형주 지수예요. 러셀 2000과 비슷한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횡보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차트만 보면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격히 오르면서 이게 주식시장의 불안감을 야기시켰다. 특히 소형주에 대한 불안감을 높였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왜 오르나? 국채 수익률이라는 것이 오르고 내리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국채 수익률 분석하는데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써요. 그런데 결론은 항상 추측이에요. 한 가지로 모든 게 설명되지 않습니다. 자, 어떤 경우는 장기적으로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오릅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니까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러면 돈을 빌리는 비용이 올라갈 거라는 얘기예요. 이건 좋은 얘기죠. 하지만 반대로 장기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낮아질 거다. 그럼 국채 가격이 하락할 거고 국채 수익률은 역으로 오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 해석이 둘 다 가능합니다. 국채 수익률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이유는 분명히 있는데 그 이유를 명료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런 얘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채 수익률 급등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단기 국채 수익률에 비해서 장기가 더 빠르게 상승한다는 거예요. 단기는 갑자기 인플레가 치솟거나 경기가 나빠지는 경우, 그래서 정책금리를 바꿔야 되는 경우, 정책금리와 단기 국채 수익률은 같이 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장기 국채 수익률은 정책금리와 완전히 같이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장기 국채 수익률이 단기보다 더 빠르게 상승한다. 왜일까? 답은 아무래도 이렇게 나올 것 같습니다. 판단이 어려워서.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될지 판단이 잘 안 서니까 일단 이걸 리스크로 보겠다. 그래서 리스크 프리미엄을 더 주겠다. 이 프리미엄을 텀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기간 프리미엄. 10년짜리 국채 수익률은 정상적인 경우 2년짜리 국채 수익률보다 높아요. 긴 기간이 리스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긴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다.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러면 장기 국채 수익률이 오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판단하기 어려워졌을까? 한 가지 예를 들면 미국 재정 적자가 악화될 거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트럼프가 정부 재정 적자를 크게 줄이겠다고 얘기하지만 법인세를 인하하면 결국 정부의 수입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수입원을 확보하지 않는 한 재정 적자는 더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통령 취임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장기 경제에 대한 판단이 더 어려워진다는 거고, 그 때문에 국채 수익률이 이렇게 오르고 있다. 이게 10년물 수익률 빼기 2년물입니다. 지금 거의 40bp 정도 10년물이 더 높아요. 0.4%포인트죠. 최근에 급등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10년물과 한 발짝 떨어져 있는 현재의 인플레 전망은 어떠냐? 이것 역시 생각보다 심각할 가능성이 있어요. 작년 내내 우리는 끈적끈적한 인플레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서비스 물가가 잘 안 떨어진다 이런 얘기였는데 이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10월, 11월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2개월 연속으로 반등했습니다. 거기다가 노동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요. 어느 정도 냉각될 거다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이번 주 금요일에 12월 일자리 순증 25만 6천 개라는 발표 나왔습니다. 예상이 18만 개였어요. 그런데 그걸 크게 상회했죠. 일자리가 이렇게 늘어나다 보니까 실업률도 줄었습니다. 12월 실업률 4.1%로 하락했어요. 유가도 문제입니다. 3개월 내에 최고치 도달했어요. 유가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석유 수요 증가로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맞다면 당분간 유가가 크게 하락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유가 하나만으로도 상당히 큰 인플레 요인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올해 반대 투자가 승리하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어요. 사실 2년 연속 S&P 500이 20% 이상 올랐습니다. 이 부담을 무시하기 어렵죠. 그래서 모멘텀 투자에 대한 의심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곧바로 그 틈새를 비집고 반대 투자가 표면화될 거다. 작년에도 반대 투자가 몇 차례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올해는 그 시도가 더 빈번할 것이고 더 거세질 것이다.
이건 상당히 합리적인 추론 같아요. 자, 기업 순수익률은 올해도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기업 입장에서도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어요. 특히 자본 지출의 압박이 커질 겁니다. 자, 자본 지출과 관련해서 테크놀로지의 희망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유지될까? 작년에 몇 번 흔들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올해는 어떨까? 사실 테크놀로지에서는 AI가 이미 빅테크를 압도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은 거의가 AI 관련이라는 겁니다. 빅테크들이 AI에 집중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I로 거듭나려는 빅테크들, 그리고 원래 AI 기업인 스타트업들, 이 두 가지 부류가 시장과 투자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과연 투자 이익이 올해 가시화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자, 차트를 보면 작년의 자본 지출, 빅테크들 사이에서 급등하고 있다는 게 잘 보입니다. 그런데 이 자본 지출이라는 거는 회계장부상에서 당해년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몇 년간 스프레드가 돼요. 당해년에는 감가상각이라는 걸로 기입이 됩니다. 자, 이 막대 그래프를 보면 지난 1년간 빅테크들의 자본 지출, 매출의 10%에서 20% 사이에 있습니다. 굉장히 크죠. 단 감가상각은 그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케이펙스를 늘리면 앞으로 감가상각은 더 늘어날 것이다. 기업들한테 부담을 안 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AI가 굉장히 비싼 기술이라는 거죠. 자, 이런 여건 하에서 올해는 AI 기업들이 그야말로 진흙탕에서 싸우는 한 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작년 12월에요. 구글 CEO, 알파벳 CEO 순다 피차이가 드디어 AI 개발의 속도가 떨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신선한 발언이었습니다. 이 발언할 때의 피차이 모습입니다. 아주 활짝 웃고 있는데 링컨 센터에서 열린 뉴욕타임스 주최 컨퍼런스에서 한 얘기예요. 왜 속도가 줄어드느냐? 낮게 달린 과실은, 그러니까 따기 쉬운 과실은 이미 다 땄다. 따기 어려운 과실만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차원의 개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피차이가 활짝 웃는 이유를 이렇게 해석해 보겠는데요. 자신감. 우리가 초기 대응에서 머뭇머뭇하는 바람에 후발주자가 됐는데 이제는 다 따라잡았다. 또는 능가했다. 그리고 더 높은 기술에서는 우리가 자신 있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여기에 대해서 오픈 AI CEO 샘 알트만이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AI 개발 속도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반박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급기야 오픈 AI가 AGI에 도달했다. 인간의 지능이 여러 측면이 있지만 이제 AI가 그 측면들을 다 포괄하는 지능을 가지게 됐다. 인간보다 우월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갑자기 이걸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상당히 혼란스러운 상태예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혹자는 오픈 AI의 몸부림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오픈 AI는 작년 10월 투자 라운드에서 1,500억 달러 밸류에이션을 받았어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현재 3억 명 이상의 주간 사용자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자, 이것만 보면 오픈 AI는 크게 성공한 거죠. 그런데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한 해 매출이 37억 달러, 그리고 적자가 50억 달러였습니다. 매출보다 훨씬 큰 규모의 적자를 냈다. 이렇게 되면 추가 투자를 받지 않으면 안 돼요. 이런 상황에서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오버한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에 젠슨 황이 라스베가스 CES에서 에이전트로서의 AI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에이전트로서의 AI는 지각하고 추론하고 계획하고 행동하는 AI다. 인간을 이렇게 도울 것이다. 양자 컴퓨터에서부터 AI 로봇까지 다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관중들은 열광했어요. 그런데 투자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아니, 좀 더 값싸게 효율적으로 AI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이런 비전을 제시해야 될 것을 우리 이런 거 다 만들겠다. AI 세상을 만들겠다. 엔비디아가 그렇게 하겠다. 뭐가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만큼 시행착오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엔비디아 너마저 1억이냐? 이러면서 엔비디아 주가 떨어졌고 다른 기술 기업들 주가까지 같이 끌어내렸죠. 자, 이런 식으로 미국 경제, 미국 증시 장밋빛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취약한 장밋빛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올해의 미국 경제 또는 세계 경제 키워드 요약해보면 트럼프, 그리고 모멘텀 투자와 반대 투자의 힘겨루기, 그리고 다양한 복병들, 재정적자나 인플레나 AI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걸 주시해야 되겠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미국이 얼마나 세계 경제에서 영향력을 얻느냐 아니면 뺏기느냐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 자체가 미국한테는 굉장히 큰 리스크가 될 겁니다. 자국 입장만 내세운다. 그러면 아깝지만 미국과 무역은 못하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런 추세도 우리가 관찰해야겠죠. 자, 오늘 스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